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사 진행을 맡은 최강기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4부 벌써 시사인 팟캐스트 4부 경제 왜 그래 시간인데요. 지난 7월 4일이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을 만나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제2벤처붐 가속화를 위해 무엇을 집중해야 할지 조언을 부탁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손 회장은 앞으로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라면서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교육, 정책, 투자, 예산 등에서 이 AI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육성을 제안했는데요. 시사인은 지난해 AI를 집중 취재하고 컨퍼런스까지 열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세 분 함께 해주셨습니다. 시사인 경제팀장 이종태 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종태입니다. 네, 정말 AI 같은데요. 네. 목소리가 왠지. 네. 이분은 정말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디지털 미디어 팀장 차영석 팀장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저는 손정희 회장과 생각이 다릅니다. 첫째는 구독, 둘째는 좋아요, 셋째는 알람입니다. 알람 봇이에요. 알람 봇, 구독 봇. 네, 그래요. 역시 그 차영석 팀장과 함께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꿋꿋하게 팟캐스트를 이끌고 있는 다 맡아하고 있는 우리 마타리 윤원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려움이 많겠어요. 네. 이 로봇하고 같이 일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겠어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AI를 취재하느라고 이제 엄청 고생도 많이 했고, 올해도 이제 관련 취재와 컨퍼런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오늘 그 지난해 정리한 글로벌 차원에서 AI의 발전 단계와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좀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한다고요. 이종태 팀장님. 아, 예. 보니까 손정희 회장은 뭐 교육, 정책, 투자, 예산 등에까지 이 AI의 적용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AI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적용되느냐 자체가 전부 다 하나의 연구 과제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다 연구 과제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한국이 이 AI 산업에서 어느 정도 지위에 있고, 또 앞으로 어떤 산업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네. 라는 문제도 있지만, 네. 그럼 올해 취재하기로 했고요. 오늘은 아까 좀 전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걸 조금 쉽게 말하면은 AI가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네. 또 앞으로는 무엇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걸 주제로 주로 이른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 그러죠. 기계학습. 예, 예. 그걸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문과 나오셨잖아요. 오늘 좀 많이 아프셔서 그렇지 발음이 좀. 예, 영문과 네. 나왔습니다. 그래요. 괜히 오늘 이렇게 또 12도 얼굴 하시고 날도 더우니까 그러네요.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AI는 이제 인간의 지능에 비길 정도로 발전. 저는 사실 이 AI 하면 바둑 생각하고 알파고요. 예, 알파고. 예. 그때 이제 제일 관심이 많이 들었던 것 그때 같아요. 결국 알파고가 이겼던가요? 이겼죠. 이세돌 예. 한 번 이기고 다 알파고가 예, 이겼었죠. 뭐 그러면서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정말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건 아닌가라는 불안한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미지 인식이나 뭐 독해 등에서는 사람보다 나은 인지력을 입증했다고 많이들 하죠. 언론에 가끔 그렇게 보도가 그렇죠. 되는데, 예. 네. 심지어 인간과 거의 비슷한 언행을 나타내면서 뭐 인류를 멸망시키겠다라는 말도 로봇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세상이 오면 안 돼요. 무서워요. 예, 그게 홍콩에 있는 로봇 제조사인데요. 헨슨 로보틱스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만든 소피아라는 로봇인데, 네. 꽤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겉모습은
물론 뭐 자세히 보면 인형이지만은 네. 굉장히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갖췄고요. 그 소피아. 아름다운 여성. 예. 이름은 소피아인데 왜 이렇게 못된 말을 하고 말이야. 진짜. 아, 그리고 원래는 못된 말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눈도 깜빡이고 미소도 짓고 어. 또 심지어 얼굴로 60여 가지의 감정을 표현할 수가 아, 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인 거죠, 얘는. 예, 휴머노이드입니다. 음. 예,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요. 심지어 그 연설하다가 어떤 남자가 불쑥 청혼하니까 와. 아, 감사하지만 생각해 보겠다. 오. 이거 진짜 같은- 똑똑한 거 아닌가요? 예. 예, 예. 일종의 사실 그렇죠. 일단 농담으로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맥락까지 예, 예. 알고 있다는 이게 거잖아요. 로봇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어떤 무서워요. 면에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이 제수사 책에서는 예. 소피아는 기본적으로 살아있다. basically alive 진짜요. 아, 라는 예. 표현도 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앞으로 뭐 할 거냐 인간을 파괴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그 유명한 영화 터미네이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어.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그 프랑스에 가서 네. 아주 고생했네요. 프랑스 가서. 아, 그 이야기 다음에 작년에 저희가 그 AI 컨퍼런스를 했었어요. 어. 저희 시사인에서 네. 컨퍼런스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취재하러 다녀오셨었거든요. 예. 보통 이렇게 생색을 안 내는데 굉장히 생색 내는. 아, 예, 진짜. 사실 너무 고생했습니다. 아 여기 대본에 보면 써 있잖아요. 문 뼛속까지 문돌인데 이걸 보니까 AI 하느라 고생하셨다고. 그러니까 말이야. 검색해보니까 한국에도 왔었네요. 한국에 왔다 갔죠. 아, 1월 달에 소피아가요. 예,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때 이제 가서 그 얀 르쿤이라고 네. 이분이 뉴욕대 교수고요. 현재는 페이스북 수석 AI 엔지니어로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 양반이 AI 분야에서는 글로벌 구루, 아. 글로벌 오. 현자라고 불리는 예. 사람이죠. 네. 이분을 한국 언론 최초로 인터뷰를 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예, 정말 저렇게 위대한, 해맑은 위대한, 표정. 위대한 기자입니다. 어. 예, 굉장해요. 예, 아무튼 그랬어. 아, 저렇게 자기 자랑할 때는 얼굴이 이렇게 지금 막 표정이- 너무 상기가 되고 막, 어깨 뽕이 오늘은 막. 나의 날이야, 막. 그래서 만나자마자 물어봤죠. 소피아에 대해서. 뭐 불어로요? 영어로요? 영어로 물어봤는데 영문과 아니세요, 또. 옆에 예. 또 누가 통역을 해주셨죠. 네,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개소리다. 뭘 어떻게 물어봤나요? 여기 이것 좀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건 물론 그 인터뷰할 때는 좀 완만한 말씀을 하셨는데 아, 네. 예. 이제 여러 군데서 이런 말씀하셨죠. 소피아에 대한 그 엄청난 칭찬에 대해서 네.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아, complete bullshit. 사실 이거는 뭐 엄청난 욕입니다. 아. 예. 저는 뭐 개소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예, 욕을 했죠. 아니 근데 들어보면 아까 소피아가 그렇게 농담도 받아칠 정도로 사람 머금가는 그 정말 인지력을 갖고 있고 그런 대화 능력도 갖고 있다면 굉장히 대단한 로봇인데 위협적인 존재인데 개소리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소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사실 그 소피아는 르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소피아는 르쿤. 네, 예. 사람 이름. 예. 인간을 멸망시키겠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본인이라기보다는 본 로봇가 네. 아, 소피아요. 본 로봇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 아,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인지하지도 못한다. 예. 이런 얘기인가요? 왜냐하면은 예. 소피아는 주로 어떻게 인공지능인데 사실 훈련을 받고 학습을 해왔거든요. 예. 요 내용 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대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데이터로 만들어서 소피아에게 제공을 합니다. 아. 그럼 소피아는 이제 그거를 쭉 보는 거죠. 아. 보고 이제 거기서 그 통계적으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된다가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대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찾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출력을 하는 거죠. 아마 인간을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도 아마 인터넷에 워낙 인조인간과 휴머노이드와 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힌트를 받고 가장 통계적으로 많이 하는 이야기를 했겠죠. 진짜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분 르쿠시 말대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그 의미의 정확한 자기가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수백만 수천만의 대화 중에서
가장 적절한 대답을 통계적으로 찾아서 말했다기보다는 출력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출력을 했다. 예, 예. 아니 그래도 그게 그런 학습 능력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여간? 그래서 네. 물론 대단한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걸 이제 소피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살아있다. 베이지클 얼라이브라든가 네. 마치 소피아가 생각을 해서 얘기한 지금 것처럼. 그렇죠. AI가 엄청 발전을 해서 뭐 곧 인간을 넘어갈 대체할 수 있는 것처럼 것처럼. 네. 아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근데 않습니까? 언론의 그렇죠. 보도들이 대부분 이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AI가 곧 진짜 인간을 뛰어넘을 것처럼 예. 보도하잖아요. 그렇게 선전적으로 보도를 하는 것이죠. 근데 말하자면 당시에 러쿠는 어떤 거는 선정적 보도들에 대해서 불쉿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 전 그래서 인공지능 하면 왠지 불안감이 좀 밀려오고요. 뭔가 이렇게 인간이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래도 인공지능을 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아까 그 학습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예. 요 핵심은 그거죠. 아까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그 소피아가 네.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가? 언더스탠딩이죠. 말하자면 우리는 세상을 이해를 합니다. 네. 예컨대 이런 물건을 보고 네. 이제 이걸 바로 안경이라고 맞추는 거죠. 그렇죠. 맞추고 또 예를 제가 자연스럽게 심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일단 제가 눈으로 보면서 차영석이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네. 또 여러 알고 가지로 판단을 하죠. 네. 순간적으로. 또 평소 한 은행들을 그렇죠. 보면서 나쁜 사람이죠. 상관할 수가 없다. 보시니까. 그렇죠. 이해를 하고 금방 한 사람 몰아가기 쉽네. 그럼 피해가는 것이죠. 네네네. 그런데 인공지능은 과연 이 세상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경우에 사실 그 인공지능이라는 이 기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인공지능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혹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우리 인간이 할 만한 행동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소피아가 차영석 팀장을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간다면은 소피아가 차영석 팀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이해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소피아가 있네요. 그렇죠. 이해한다는 거죠. 예. 이 외부 세계를. 그렇죠. 네. 특히 차피는 이해한다는 외부 거죠. 세계를.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뭐랄까 일단 봐야 됩니다. 말하자면 인공지능의 이해와 인간의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는 우리는 몰라요. 네. 다만 인공지능이 인간과 비슷한 행동을 한다면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면은 일단 그건 우리가 인공지능이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인공지능은 그런 어떤 이해를 어떻게 갖추게 되었는가에 네. 대한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피아가 엄청나게 많은 천문학적인 쌍의 대화들을 공부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그걸 이제 말하자면 기계학습이라 그럽니다. 기계학습이요. 예, 지금 인공지능의 특수는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기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동작을 자동화했습니다. 이렇게 뭐 조립하거나, 그렇죠. 네. 기계를 조립하거나 뭐 그런 것. 잡아 늘리거나 네. 뭐. 그런데 그게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컴퓨터가 발명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인간의 인지 능력 중에서 아주 확실한 거. 확실하게 우리가 규정할 수가 있고 또 그 결과가 너무나 뻔한 거. 네. 예컨대 2+3은 5다. 네. 이런 거. 이런 것을 말하자면 그 자동화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연산? 예. 네.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이제 컴퓨터가 더 발전하면서는 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기계가 이제 어떤 사물을 인식을 할 때, 네. 원래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아지를 인식하려면은 강아지의 특성들을 기계에 입력하는 거죠. 그렇죠. 예컨대 네 발로 서 있다. 얼굴이 역삼각형이다. 입이 튀어나와 있다. 얼굴 아래로부터 위로 3분의 1 지점에
둥근 형태 코가 있다. 무지 귀엽죠. 그 네, 코가 상상만 까만 게, 예, 아주 귀엽죠. 그거를 이제 그런 특성들을 아주 입력을 자세히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걸 이 연산 능력은 빠르니까 네. 그것들을 이제 특성들을 막 조합할 거 아닙니까? 예. 조합을 해서 아, 저건 강아지다 네. 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거 자체는 컴퓨터가 학습한 건 아닙니다. 학습이라는 건 뭐죠? 계속해서 이렇게 제가 익히는 익히는 거잖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물의 규칙을 반복해서 반복적으로. 사물의 규칙을 익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더하기라면은 2 더하기 3은 5다. 음. 7 더하기 8은 15다. 그 규칙을 익히면은 그 다음에는 뭐 123만 7,825 더하기 뭐 1억 2,356만 이런 것들 이런 가능한 계산들을 얘기라서. 뭐 네. 속도의 문제지 그거는 예. 이제 더 빨리 그렇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할 수 있죠. 예. 예.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방법은 컴퓨터에 많은 특성 입력을 시키고 강아지를 인식하는 거는 사실 사람이 입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합하는 것 뿐이죠. 아, 네. 예.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 이후쯤 되면은 이제 이른바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이 개발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좀 개화하는 건데요. 네. 그게 뭔가 하면은 일단은 지도학습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지도학습이요? 예. 네. 만약 기계학습 중에서 한 방법이 지도학습입니다. 네. 그게 뭔가 하면 아까 이제 소피아가 네. 수많은 대화들을 다 입력을 다 스스로 읽지 않았습니까? 네. 네, 네. 읽고 나서 이제 그것을 통계적으로 판단을 해서 적절한 답변을 출력하는 것이죠. 예, 그것처럼 근데 기계학습에서는 이 컴퓨터한테 강아지, 고양이, 자동차, 의자 같은 사진들을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강아지를 고르라고 지시를 합니다. 네. 아. 그러면 컴퓨터는 그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제일 처음에 막 다 틀리겠죠? 그쵸. 임의대로 아무거나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사람이 예컨대 컴퓨터 의자를 찍으면은 이거는 강아지가 아니야 의자야 라고 가르쳐 주고 아무튼 그런 와중에서 점점 더 그 강아지의 특성을 스스로 익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게 강아지하고 의자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쉬울 텐데 예를 들어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사실 구분한다는 게 우린 되게 직관적으로 그렇죠. 알잖아요. 네네. 근데 그 엄청난 많은 아니, 그러니까 사진, 그거는 오히려 데이터를- 특성이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강아지도 강아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털이 많이 난 것도 있고, 털이 없는 강아지도 있고, 그 강아지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러면서 강아지를 딱 보고,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오류도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요. 예, 그런데 네. 이게 그게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대단하다, 근데 진짜. 강아지와 피아노, 고양이를 구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아지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여러 종류의 강아지들을 데리고 와도 어, 이건 강아지다 아. 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물론 수백만, 수천만 장의 자료들을 예, 그러니까요. 미리 네. 보여주고 음,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알아맞추는 훈련을 엄청나게 많이 대표했기 그렇군요.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계학습에서 지도학습이라는 방식으로 옮겨가면서 이 컴퓨터 산업도 일종의 어떤 굉장히 진화한 단계로 지금 들어선 건데, 기계학습이 지도학습의 한 종류라는 거 아니에요? 한 종류죠. 네, 종류이긴 네, 한데, 네. 약간 지도학습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온 거잖아요. 근데 이 지도학습이 다른 분야에서도 어떻게 좀 쓰일 수 있나요? 예, 물론이죠. 예컨대 지금은 좀 전에 이야기한 거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네네. 혹은 뭐 사물을 보면서 네. 그 강아지를 가려내라. 말하자면 정답을 미리 준비해 놓고 네. 훈련을 시키는 거죠. 훈련을 시키는 건데 이건 보는 능력입니다. 예. 보는 능력인데 역시 같은 지도학습으로 심지어는 독해를 시킬 수도 있어요. 예. 책을 말하자면, 읽듯이 예, 이렇게. 머신 리딩, 이 기계 독해라 그러죠. 이것도 뭔가 하면 신기하게도 어린아이들한테 이 독서 훈련을 시키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예컨대 글을 일단 읽게 하고 입력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기계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인간보다는 이거를 이렇게 훈련하고 학습시키는 게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들은 반항은 안 하잖아. 그러니까 책을 읽어. 여기까지 읽고 질문해 이러면 그거는 계속 할 텐데 애들은 여기까지 읽어. 왜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과 기계의 차이예요. 예, 반항은 하지 않겠지만 AI가 독해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난 이런 게 재밌네. 이 아니, 친구는 정말 진지해. 아니 우리 예를 들어서 AI가 창작을 한다 이러면은 가령 AI한테 뭐 어떤 주제 뭐 일본하고 뭐 한국이 무역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핵심 줄거리로 하는 소설을 써내라. 그러면 이제 이게 창작되는 AI가 창작을 한다는 건 알겠는데 AI가 독해를 한다는 게 어떤 뜻이죠?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는 뜻인가? AI가 예. 창작을 하지는 못하고요. 그치. 그 아직까지. 상상력과 예. 창의력이 필요한 거죠. 아 근데 이제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독해를 하는 건 무슨 말인가 독해를 하면 아주 한다는 좋은 게 질문인데요.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이제 위키피디아에 예.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글이 있지 예, 않습니까? 그 정보가 예, 있어요. 그걸 읽히는 거죠. 예. 예. 읽히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노량해전은 몇 년도에 일어났지? 뭐 그런 건 단순하게 대답할 수 음, 있겠죠. 이순신은 언제 뱃설에 올랐지? 아. 그럼 결국 질문을 이해한다는 거네요. 그 질문이 나오면은 예. 답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기계 독해 대회를 합니다. 재밌다. 여기 네. 인공지능 진짜. 독해력 대회. 아하.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은 네. 그 이른바 그 질문 응답 자료집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한 수백 개 정도의 이 글, 네. 네. 단문 내지 중문과 이 수만 개에 이르는 질문 응답을 네.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기계들이 뭔가 하면은 이미 기계 독해가 뭔가 하면은 그 다 연습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이 글과 이에 대한 그 질문과 응답의 쌍 네. 그걸로 계속 연습을 해요.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대회를 하면서 이 글들을 내밀고 얘를 질문하는 거죠. 그 어느 정도 정확히 대답을 하는가의 문제인데 이제 사람보다 점수가 높았대요. 아, 정말요? 예. 와. 그래서 이제 그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독해력이 뛰어나다라는 네. 식으로 언론 보도가 되는데 네. 이것도 개소리라는 아. 아니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요즘 이제 뭐 5G 시대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음성으로 인식하는 그게 오잖아요. 뭐 기가진이든 뭐든. 아, AI AI 스피커요. 네, AI 스피커. 저는 이제 그거를 써봤어요. 그러면 그게 이름이 진이에요. 예. 진이야 TV 켜. 그럼 TV 켜주고 뭐 이런 것까진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괜히 심심하니까 진이야 너 나랑 결혼할래? 막 이러면 진짜로 예. 좋은 생각이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요. 그 실제 욕 같은 거 하면 그런 얘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러고 정확하게 대꾸도 하고 막 그러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다 입력돼 있거든요. 그게 랩해보라고 하면 랩도 하잖아요. AI 그래요. 스피커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방에서 이렇게 AI 스피커 두고 나면 우리가 얘기한 그 정보가 다 글로 들어가요. 그래, 저도 들었어요. 다 네. 녹음된대요. 진짜요? 네. 그렇게 해야지 얘가 계속 학습을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AI 스피커는 우리가 안방에서 만약 여기다 갖다 놓잖아요. 이 회의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얘기한 이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이 언어 정보나 이런 것들이 그 스피커를 통해서 어딘가로 가요. 우리 집 AI는 되게 수준 낮겠다. 근데 말하자면은 우리가 흔히 네. 사람은 거기서부터 거기까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사실 이건 굉장히 통계학적인 이야기입니다. 뭔가 하면 이제 통계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런 질문을 할 때 나와 결혼할래? 근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일단 네. 많을 거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아. 또 이에 대해서 사실 이제 아, 그래서 거기서 예. 거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군요. 적절한 네. 그렇죠.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제가 아는 이유가 예. 저도 해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AI 아니, 스피커를 마주했을 때 사람들이 해보는 질문들이 대충 유형이 그렇지. 비슷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과 그 AI 차이인데 이게 직장 동료니까 나는 지금 이종태 팀장이 막 이렇게 답답하게 얘기할 때마다 속으로 AI를 갖다 놓을 걸 막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 이게
두 사람 다 이해하잖아. 아, 그렇다는 얘기죠? 막 이러면서. 질문이 반복되고 양이 많아져야지 AI 스피커가 인식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편집국장이 저 자리 앞에 카카오, 헤이 헤이 카카오 그게 있는데 아침에 헤이 카카오 팟캐스트 시사 인싸 틀어줘 그러면 얘가 다른 시사 프로그램을 틀어줘요. 그거는 그래요. 시사 인싸 팟캐스트 시사 인싸를 틀어달라는 사람들의 말이 아직까지 그게 얘가 그 그거에 쌓일 대해서 만큼. 어떻게 아. 답을 출력해야 될지를 인식을 못하니까 다른 일반적인 시사 프로그램을 틀어주는 네, 거죠. 별로 입력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집에서 시사 인싸 틀어달라고 하면은 딴 거 틀어주더라고요. 바꿔, 그냥. 아직 입력이 안 돼 있나 보다. 네, 아직 그러니까 AI 스피커 주변의 사람들이 그 말을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느냐를 얘가 이렇게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러니까 시사 그 인싸는 안 되는 르콘 거죠. 씨가 얘기한 대로 얘들이 인류를 멸망시킨 건 개소리란 얘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얼마 전에 뭐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신입사원 이런 이제 면접도 AI로 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앞으로는 이제 그 AI에 맞추기 위한 어떤 방법, 기술 이런 노하우를 또 가르치는 곳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눈을 보고 마주치고 이래야 되는데 참 저는 좀 씁쓸해요 이런 기사들. 근데 어쨌건 그래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이제 이 지도학습을 통해서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리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저는 사실 그 바둑에서 그 알파고가 처음 등장했을 때가 제일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 이것도 그 지도학습을 통해서 그러면 성공한 케이스인가요? 그 아니요, 알파고도? 그건 이른바 강화학습. 아, 그건 또 이라는 강화학습이에요. 게, 예, 예. 아, 그게 일단 이제 기계한테 그 정답을 제시하지 않고요. 아 그거는 예, 예. 네. 질문만 던지는 거죠. 아, 그래서 기계가 올바른 대답을 내놓으면은 사실 뭐 맞다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고 네. 틀린 대답을 하면은 틀리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게 기계에 대해서는 일종의 보상이래요. 아, 맞다고 이야기해 주는 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수치를 통계 수치를 정답률 수치를 높여주는 게 이제 그 예. 보상이에요. 그래서 기계가 점점 더 이제 이 맞는 대답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 방법이 이 바둑과 체스 같은 게임에 많이 활용된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말하자면 이 수많은 수를 일단 더 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연산 능력은 아주 많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강화학습은 이 게임에서는 굉장히 유효한데 네. 현실 세계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 있지 않습니까? 아, 한번 현실에서 한번 실험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네, 네. 정답을 주지 않고 그러면은 그 자율주행차는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사고를 내야지. 그렇죠. 아, 네. 그러네. 아니, 이게-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인공지능에서 제일 기대하는 건 이 자율주행차였거든요. 운전을 잘 못하니까 그런 차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사고를 내고 계속해서 반복학습 내야 되니까 어려운 일이겠네요. 이거. 예, 강화학습으로는 안 되는 거죠. 아, 예, 예. 네. 그렇다고 이 도로교통 상황을 뭐 그렇게 줄 수 있는 가짓수도 이렇게 제한돼 있을 것 같고 안 되는 거네 이건. 근데 이 기계는 그렇지만 사람은 사실 뭐 선생님은 잘 네.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만 해도 한 2주 정도 연습을 하고 운전을 했거든요. 아, 도로 연수를 2주 받으시고. 다 통틀었어요. 아, 진짜요? 예, 어떻게 예, 그렇게 예. 빨리? 그리고 AI였어요? 네, 질문 잘하셨는데요. 네. AI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AI는 오히려 안 되는데, 근데 진짜 필요한 데는 안 돼.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자율주행차 시장님하고 뭐 장관님을 태운. 아, 맞아요. 그때 사고 났다면서요. 중앙선 침범하고 뭐. 맞아요. 탄 그분들은 얼마나 식은땀이 날까? 괜히 내가 여기 타가지고. 제가 다 민망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AI를 발전시킨 데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 학습법이 이제 필요하고 다양한 방법이 또 시도되고 그렇군요. 만약에 이제 이게 이 지도학습과 강화학습 말고 뭐 다른 거는 또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 좀 전에 제가 드린 말씀하고 네. 좀 연결이 돼 있는데요.
사실 사람한테는 이 친구들의 얼굴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딱 보면 알죠. 예, 근데 몇 기계들은 차례.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또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운전 배우는 게 물론 사람에 따라 좀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운전이. 대체로 어느 시기가 예. 지나면 익숙해지죠. 그런데 기계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또 사람은 설거지 같은 이런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저도 뭐 매일은 아니지만 당황하시네요. 예. 네. 그런데 잘하셔야 매일 돼요. 하시나 봐요. 듣고 계세요. 네. 사실은 그런 설거지도 인공지능에게 아직까지는 시킬 수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예요? 예,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의 인지력이 사람을 바깥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는 이른바 그 상식, 네. 커먼 센스가 없습니다. 네. 여기서 상식이 뭔가 하면요. 이런 거죠. 예컨대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다는 거. 또 물건을 던지면 떨어진다는 거. 네. 또 하나의 물건이 한 시점에 두 공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 또 어떤 물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앞을 가리지 않습니까? 네. 내가 못 본다고 해도 그 물건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거. 아, 네. 이런 어떤 아주 평범한 이 인식들이 있지 음.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인공지능에는 그게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인공지능에는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이 개념도 인공지능에는 없습니다. 그치. 세월이라는 게 예, 시간 예. 개념이 없으니까요. 막 이런 것들 알지를 못해요. 근데 사람의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태어나서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혹시 그런 지식 배우셨습니까? 던지면 떨어진다. 옛날에 저는 과학 시간에 배웠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런 걸 생각했죠. 네. 아유. 저 잘 못 들었어요. 뭐라고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아. 결국 배웠대요. 네. 뉴튼 아저씨는 반가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곤란하고. 예. 그런데, 예. 물론, 네. 윤 선생님께서도 그걸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거는 아직 배우셨겠죠. 예, 그럼요. 네.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면은 떨어져 깨진다. 네. 그것을 이렇게 쳐서 경험적으로 좀 익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리고 사실은 엄마도 그렇고 이게 얘기하잖아요. 야 그릇 깨진다 조심해라 뭐 이렇게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황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예, 인식하는 예, 예. 거죠. 네. 말하자면 사람은 또 시간이 흐른다라는 걸 배우신 적이 있습니까? 그건 어릴 따로 때? 배운 적 없죠. 몸이 그냥 그래. 사는 거 아닌가? 맞아. 우리는 그냥 알게 된 거죠. 네. 우리는 태어나서 뭐 이렇게 살고 네. 또 상황을 말하자면 관찰하는 것만으로 그렇죠. 특별히 또 학습을 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이걸 알게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사실은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학습에는 종류가 3개 있습니다. 네. 지도학습, 강화학습, 비지도 지금 나온 비지도학습. 아. 근데 문제는 이 비지도학습이 안 된다는 겁니다. AI는. 예. 근데 네. 문제는 다행이네. 마치 빙산에서 이제 드러나 있는 부분보다 물 속에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지식에서도 이 비지도학습으로 익히는 사실들이 굉장히 비중이 큰 것이죠. 그럼요. 네. 예, 예를 들어주신 것들을 들어보니까 진짜 많은 것 같네요. 저희가 맞아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예. 그래서 이제 르쿤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좋은 표현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우리가 인간의 지능이라는 것을 케이크라고 표현한다면은 그 지도학습은 케이크 본체의 겉에 발리는 크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크림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강화학습으로 익히는 지식은 케이크 위에 체리라는 겁니다. 케이크의 본체, 빵 말입니다. 네. 빵. 케이크의 본체는 비지도 학습이다. 학습.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는 지도학습과 강화학습 부분에서는 꽤 발전했는데 네. 비지도학습으로 익히는 인식 부분은 전혀 못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전혀 못 들어가고 있다. 예, 거기에 상식이 대해서는. 없다는 거죠. 그쵸. 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입력도 안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이렇게 직관이라는 능력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파악하고 인식한 능력들이 있는데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 그리고 다양한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종태 팀장은 어떤 사람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지만 그게 매일매일 감정이 바뀔 수도 있고 시시각각 때때로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가르치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느끼는 거지. 게다가 그 상식이 있어야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기계독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갑돌이가 높이 100m 인터백에서 떨어졌다. 그런데 그 다음 장에 또 나오는 겁니다. 갑돌이가 네. 올림픽 수영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인간이 보면은 이상하죠. 이상하죠. 그렇죠. 우리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떨어졌다면은 죽거나 그 다쳤을 것이다. 그렇죠.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계는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도 기계 독해는 그런 수준이라 그래요. 근데 기계 독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갑돌이 어떻게 됐나? 그러면 기계는 대답을 내놓는 거죠. 네. 절벽에서 떨어졌다. 또 수영대회에서 1등을 했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럭쿠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한 10년 사이에 네. 인공지능 학계가 직면할 가장 큰 도전은 관찰로 학습하는.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비지도 학습으로 상식을 터득할 수 있는 기계가 가능한가? 이런 기계를 내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도 이제 좀 더 고민해봐야 된다는 거군요. 그게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가 돼야지 이제 인공지능이 그 설거지나 네.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그 이른바 가사 로봇도 네. 그 정도는 돼야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가정부 로봇이 이제 이 설거지를 하는데 지금 설거지하고 있는 그릇을 놓치지 않습니까? 그럼 깨진다는 걸 추론을 못 해요. 그럼 놓치는 게 아무 일도 아닌 거죠. 그러면 사실 로봇 3돈보다 쉽게 깨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몇 번 회전해서 닦고 헹군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학습을 할 테니까 그게 되겠어요. 말하자면 로봇한테는 아직 인공지능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커먼 센서 서식 중에 하나인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인공지능의 세계든 인간의 세계든 상식이 참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래도 이제 이 선도 업계들이 있잖아요. 큰 대기업,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인공지능을 좀 앞서 나가서 연구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좀 어느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사실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 자료들의 필자들도 그런 걸 정확히 해석을 못 해내기 때문에 어떤 책을 보면은 뭐 내일이라도 당장 엄청난 로봇이 나올 것 같고 예. 어떤 책을 보면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오늘 제가 계속 러쿤에 대해서 언급한 이유는 네. 러쿤쯤 되면은 사실은 그 발전 단계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쿤이나 제가 당시에 인터뷰를 했던 네. 작년 여름이니까 사실 얼마 안 됐죠. 네. 뭐 러쿤이나 또 이제 그 당시 인터뷰했던 좀 학자들. 세계적인 네. 권위자 인터뷰 했으니까 사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그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어쨌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매 시기마다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었고 매 시기마다 와서 굉장히 중요한 조언들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와서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쨌건 이제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가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르게 준비해라. 이런 정도로 좀 일단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인공지능에는 여전히 한계는 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그냥 막연하게 두려움이 있었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근데 이제 결국엔 인간이 만든 거 아닙니까? 다양한 학습법을 통해서 아까 이제 기계학습에 3가지가 있어서 지도학습,
뭐 강화학습, 비지도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상식을 갖추는 것, 비지도학습이 참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느 사회가, 어느 기업이 이걸 먼저 선점하느냐가 AI를 이끌어가는 어떤 선도 기업으로 또 국가의 어떤 미래를 좀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그 전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 멀었어. 인류가 멸망하려면 안심하고 살아도 되겠어요? 지금 상태면은 그냥 AI하고 제일 연관되어 있는 거라면 빅데이터 정도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이 AI에서 학습, 뭐 지도학습이든 강화학습이든 이렇게 하려면 데이터 자체의 양이 어쨌든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빅데이터 산업이 훨씬 더 밀접하게 지금까지는 관련돼 있겠네요. 그죠? 끝으로 한마디 말씀만 네. 더 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 사람이 단기간 내에 자동차 운전을 배울 수 있는 것도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론과 예측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또 추론과 예측이 가능하려면 밑에 상식이 필요합니다. 네. 만약 물건이 떨어지면 깨진다. 음.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운전을 하면서 내가 저 나무에 부딪히면은 자동차도 깨지고 나도 죽는다.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론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부딪히지 않고. 근데 그 최근에 보면은 좀 전에 이제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한마디 더 드리는 건데요. 심지어는 아주 단순한 단계지만 추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컨대 어떤 사람이 주상에서 걸어가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쭉 찍는 겁니다. 아. 찍어서 컴퓨터한테 커트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씩. 아. 보여주면서, 그 다음,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고 이제 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뭔지 이제 내말하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실제로 내놓는데요. 아, 그래요. 예, 예. 뭐, 여기에도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오늘 말씀드리기는 좀 많이 네. 이른 것 같고, 아. 아무튼 그런 실험들이 계속 시도가 되고 있고, 많은 엔지니어들이 네.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맞습니다. 손정희 회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죠. 앞으로 하는 시사인에서는 AI와 관련해서 이제 집중 취재를 하고 또 컨퍼런스도 이어가실 거죠?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가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 함께 그 흐름 위에 서 있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네요. AI 정말 그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 또 그 속도를 가름하는 것도 인간이니까요. 오늘은 참 따뜻한 사람의 체온을 느끼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감정을 다 고스란히 받아서 오늘 따뜻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덥지 않습니까? 저 더워요. 그래, 시원하게. 시원하게 정리하시죠. 그래, 시원하게 정리하도록. 이게 바로 AI와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 빈틈을 못 넘어가네. 네. 하여간 시원한 그 여름 보내시고요. 그 시원한 데서 냉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시사인 보면 예. 이게 천국이지. 그렇죠. 나 너무 하는 것 같아, 나도. 통계적으로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시사인 한번 살려주시죠. 자, 시사인과 함께 하는 시사인 팟캐스트. 오늘은 AI의 이모저모를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은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